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니 아직도 손이 떨립니다. 50년을 살면서 가장 차가운 공기를 느낀 날이었으니까요. 특급 호텔 연회장,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 아래로 칠순잔치라는 화환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붉은 카펫, 하얀 테이블보, 그 위로 반짝이는 은색 촛대들. 하객들은 웃으며 샴페인을 들고 있었고 무대 위에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한 여인이 앉아 계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 제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남자의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흰 봉투 하나를 들고 연회장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첩수대 직원이 명단을 뒤적이며 고개를 갸우뚱했지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명단엔 없을 겁니다. 그냥 축하 인사 드리러 왔어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누군가를 부르러 가려는 순간 저 멀리서 한 여자가 제 쪽으로 뛰어왔습니다. 제 아내였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떨리는 목소리로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오늘만은 여기 오면 안 돼요. 제발. 저는 아내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어요. 오늘만은? 내가 당신 남편인데 오늘만은 내가 빠져야 해? 아내는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홀 안으로 걸어 들어갔지요. 연회장 안은 웃음소리와 건배 소리로 가득했어요. 아무도 저를 몰랐습니다. 당연하죠. 저는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었으니까요. 무대 가까이 다가가자 주변 하객들이 제 쪽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낯선 사람이 축의금 봉투를 들고 다가오니 궁금했겠지요. 저는 무대 앞까지 걸어가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계신 그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깊이 고개를 숙이고 또박또박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정말 곱게 차려입으셨네요. 칠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순간 연회장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져 와장창 깨졌어요. 어머니는 눈을 깜빡이며 저를 쳐다봤고 옆에 서 있던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바로 제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던 그 남자였어요. 당신이 여기 왜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하객들을 둘러봤어요. 모두 숨을 죽이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어머니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축의금 드리러 왔습니다. 제 아내가 예비 며느리 노릇하던 집 맞지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님이 며느리감이라고 믿으신 그 여자는 결혼 25년 차 제 아내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연회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제 뒤에서 아내가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지요. 저는 주머니에서 흰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싸우러 온 게 아닙니다. 어머님이 더 늦기 전에 진실을 아셔야 해서 왔습니다. 샹들리의 불빛 아래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붙잡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는 뒤돌아서서 조용히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데 2달이 걸렸어요. 2달 전만 해도 저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와 밥 먹고 TV 보다 잠드는 그런 남편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제 결혼이 이미 다른 집 혼사로 갈아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 아내가 다른 남자 어머니 앞에서 처녀인 척 행세하고 있었다는 걸요. 그걸 알게 된 순간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행복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올해 50살입니다. 결혼한 지는 22해째에 접어들었지요. 아내는 43이에요. 21살에 만나 결혼했으니 제법 이른 결혼이었습니다. 자녀는 둘인데 큰애가 21살로 대학교 2학년이고 둘째는 20살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연년생 남매지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아주 평범하대요. 저는 중견기업 생산관리팀에서 일했어요. 출퇴근 시간 딱 맞춰 다니고 주말엔 집에서 쉬거나 가끔 친구들과 등산 가는 게 전부였지요. 아내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애들 키우느라 직장 그만두고 그렇게 20년 넘게 집안일을 도맡아 해왔어요. 그런데 1년 전쯤부터였을까요? 아내한테서 뭔가 달라지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좋은 변화라고 생각했어요. 아내가 갑자기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여보, 나 필라테스 등록했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 좋지. 건강 챙겨야지. 일주일에 3번, 그러다 4번, 나중엔 거의 매일 나갔어요. 필라테스뿐 아니라 요가, 수영, 친구들 모임까지.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지요. 그리고 옷차림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수수한 색 원피스나 편한 바지 차림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밝은 색 블라우스에 몸에 딱 맞는 치마를 입기 시작했어요. 화장도 진해졌고요. 향수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집 안에서도요. 와, 엄마 요새 진짜 젊어 보인다. 큰애가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저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40 넘어서도 가꾸고 사니까 좋네. 피부과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저 시술이니 뭐니 하면서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쓰더라고요. 저는 뭐라 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살림하느라 고생했는데 본인 관리 좀 하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43이면 아직 젊잖아요. 관리 좀 하면 30대 후반처럼 보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상한 건 아내가 휴대폰을 손에서 절대 놓지 않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화장실 갈 때도, 샤워할 때도, 심지어 잠들 때도 베개 밑에 꼭 넣어뒀어요. 예전엔 거실 소파에 그냥 두고 다녔는데 말이에요. 어느 날 저녁 제가 여보 폰 좀 빌려줘. 내 거 배터리 나갔어 했더니 아내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잠깐만 내가 가져다 줄게. 황급히 방으로 뛰어가서 뭔가 확인하고 나서야 건네줬습니다. 그때 이미 잠금 화면이 바뀌어 있었어요.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까진요. 결정적인 날은 2달 전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아내가 부산스럽게 준비를 하더라고요. 머리도 새로 하고 옷도 몇 번이나 갈아입으면서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어디가? 친구 만나. 오래간만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 있어서. 그래, 잘 다녀와. 아내가 나간 뒤 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파 쿠션 사이에서 진동 소리가 들렸어요. 폰을 두고 갔나? 손을 뻗어 꺼내보니 아내 핸드폰이었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어요. 잠금이 안 걸려 있었지요. 보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아내한테 문자라도 보내려고 화면을 봤는데 알림 메시지 한 줄이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칠순에 꼭 와. 예비 며느리 자리 비워두면 안 돼.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예비 며느리?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지요. 저는 그 메시지를 누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대화방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안에서 제가 알던 제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는 동안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머니 병원 모시고 갔어. 어머니가 우리 며느리감이라고 하시더라. 엄마가 너 참 단아하대. 우리 엄마 완전 마음에 들어해. 우리 엄마한텐 아직 시집 안 간 것처럼 말해. 엄마가 예민하거든. 저는 휴대폰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손은 계속 떨렸지만 눈은 화면에서 떼지지 않았습니다. 더 올려봤어요. 몇 달, 1년, 2년 대화는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최소 4년은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가장 끔찍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 퇴직하면 집 정리하고 넘어오면 돼. 이혼 끝나면 위자료랑 재산 분할 계산해보자. 집값도 올랐으니까. 그 사람은 저였습니다. 제 아내가 21살에 만나 22해를 함께 산 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제 퇴직금을, 제 집을, 제 재산을 나눠 가질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싱크대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손으로 싱크대를 움켜쥐고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대체 뭐란 말이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폰 두고 왔네. 아내 목소리였어요. 저는 황급히 소파 쿠션 사이에 폰을 도로 밀어넣고 화장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옆에서 아내는 편안하게 숨을 쉬며 자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천장만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4년 동안 나만 몰랐던 거야? 머릿속으로 지난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내가 웃으며 다녀올게 하고 나갔던 날들, 친구 만나 운동 간다고 했던 그 수많은 거짓말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새벽 4시쯤 됐을까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아 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해. 내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어.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본 건 현실이었다는 걸요. 다음날 아침 아내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응, 알았어. 저는 밥상 앞에 앉았지만 한 숟가락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디 아파요? 얼굴이 안 좋은데? 아니, 괜찮아. 아내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이내 자기 일을 했어요. 핸드폰을 보며 웃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누구한테 웃고 있는 걸까? 회사에 출근해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동료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저는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난간에 기대어 서서 멍하니 하늘만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고등학교 후배이자 제 절친한 동생 준석이었습니다. 형, 목소리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준석아. 응? 나 지금 좀 만날 수 있어? 그날 저녁 저는 준석이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술집 구석자리에 앉아 저는 모든 걸 털어놨어요. 준석이는 처음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진짜야? 형수가? 응, 내가 직접 봤어. 증거는 확보했어? 아직. 준석이는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형, 지금 당장 증거 확보해야 돼.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 일단 변호사부터 만나. 준석이가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줬습니다. 이틀 후 저는 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제 이야기를 들은 뒤 말했습니다. 일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셔야 합니다. 대화 내용, 통화 기록, 위치 정보, 금융 거래 내역까지요.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물리적 충돌은 절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실을 밝힐 경우 욕설이나 모욕적인 표현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과 증거 중심으로만 말씀하셔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외출한 틈을 타서 집안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안방 서랍부터 뒤졌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통장이었어요. 아내 명의였지요. 잔액은 85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이게 뭐지? 거래 내역을 보니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출처는 모르는 계좌였습니다. 아마도 그 남자 계좌겠지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쇼핑백을 발견했습니다. 명품 브랜드 쇼핑백이었어요. 안에는 영수증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한우 세트 35만 원, 홍삼 선물 세트 48만 원, 명품 스카프 62만 원. 모두 최근 6개월 안에 구매한 것들이었어요. 메모가 붙어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선물, 어머니 건강 챙겨드리기. 저는 그 영수증들을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그리고 거실 컴퓨터를 켰어요. 아내가 쓰던 노트북이었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했더니 호텔 예약 확인서가 있었어요. 제주도, 부산, 강릉 저는 한 번도 같이 가본 적 없는 곳들이었습니다. 차량 내비게이션 기록도 확인했어요. 아내 차에는 블랙박스가 달려 있었는데 목적지 기록을 보니 특정 아파트 주소가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아마 그 남자 집이겠지요. 그리고 병원 주소도 있었어요. 대학병원이었습니다. 어머니 병원 모시고 갔다는 게 여기였구나. 저는 모든 걸 사진으로 찍고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아내 핸드폰을 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아내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거예요. 저는 재빨리 화장대에 놓인 아내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잠금이 걸려 있었지만 저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큰애 생일이었거든요. 화면이 열렸습니다. 메시지 앱을 열고 그 남자와의 대화방을 찾았어요. 저는 스크린샷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우리 엄마가 너 정말 맘에 들어해. 단정하고 조용한 게 딱 며느리감이래. 처녀인 척 해야 돼. 엄마가 재혼한 사람은 절대 안 받아들이거든. 어머니한테는 내가 미혼이라고 했어. 절대 들키면 안 돼.
저는 화면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처녀인 척, 미혼인 척, 21살의 저와 결혼해서 두 아이를 낳아 키운 여자가 지금 다른 남자 어머니 앞에서 시집 안 간 처녀로 살고 있었습니다. 샤워 물소리가 멈췄어요. 저는 황급히 캡처를 멈추고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아내가 머리를 수건으로 감싼 채 나왔어요. 여보, 뭐해요? 응, 그냥 TV 보고 있어. 아내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4년 동안 나는 도대체 뭐였던 걸까? 그날 이후로 저는 두 사람이 됐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남편, 속으로는 증거를 모으는 탐정이요.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집을 나서면 회사에서 일하는 척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어요. 퇴근하고 돌아와서도 오늘 저녁 뭐야? 물으며 태연한 척했지만 아내가 화장실 가는 틈에도 핸드폰 알림을 확인했습니다. 미치겠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게.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준석이 말처럼 지금 감정적으로 폭발하면 제가 불리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변호사가 준 체크리스트를 보며 하나씩 증거를 모았습니다. 첫 번째, 금융거래 내역. 아내 몰래 발견한 통장 사본을 떴어요. 은행 앱에 로그인해서 거래 내역을 PDF로 저장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였어요. 4년간 꾸준히 입금됐더라고요. 계산해보니 총액이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 돈으로 아내는 명품 가방도 사고 피부과도 다니고 어머니 선물도 샀던 거예요. 카드 명세서도 확인했어요. 제 명의 가족카드 말고 아내 개인 카드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카드로 결제한 내역들을 보니 고급 레스토랑, 호텔 라운지, 백화점 명품관 모두 제가 모르는 소비였어요. 영수증마다 날짜와 장소를 엑셀로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여행과 호텔 예약 기록. 컴퓨터 이메일을 뒤져서 예약 확인서를 모두 출력했어요. 제주도 리조트, 부산 해운대 특급 호텔, 강릉 펜션. 아내가 친구들이랑 여행 간다고 했던 그 날짜들이었습니다. 예약자 이름은 아내 이름이었고 투숙 인원은 2명으로 돼 있었어요. 저는 그 확인서들을 하나하나 스캔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세 번째, 차량 이동 기록. 아내 차에 달린 블랙박스 SD카드를 빼서 확인했습니다. 내비게이션 목적지 기록을 보니 특정 아파트 주소가 한 달에 서너 번씩 찍혀 있었어요. 그 주소를 검색해보니 신축 고급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아마 그 남자가 사는 곳이겠지요. 그리고 대학병원 주소도 자주 나왔어요. 어머니 병원 모시고 간다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중에는 아내가 차에서 내려 한 남자와 손을 잡고 걷는 모습도 찍혀 있었어요. 저는 그 영상을 USB에 따로 저장했습니다. 네 번째, 선물 구매 내역. 옷장에서 발견한 영수증들을 다시 꺼냈어요. 한우 세트 35만 원, 홍삼 48만 원, 명품 스카프 62만 원, 백화점 상품권 50만 원. 모두 어머니께 드릴 선물이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수증들을 날짜 순으로 정리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아내가 22년 동안 시어머니한테 챙긴 선물보다 그 예비 시어머니한테 챙긴 선물이 더 많았습니다. 다섯 번째, 핸드폰 대화 내용. 이건 가장 조심스러웠어요. 아내가 눈치채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테니까요. 기회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왔습니다. 아내가 샤워할 때, 잠깐 마트 갈 때 그런 틈을 이용했어요. 대화방을 열어서 중요한 대화들을 스크린샷으로 남겼습니다. 이혼 준비 슬슬 해야 되는 거 아냐? 애들 성인 됐으니까 이제 괜찮을 것 같아. 그 사람 퇴직금 얼마나 되는지 알아봐. 집은 반반 나눠야 하니까 감정평가 한번 받아볼까? 저는 화면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저와의 이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었어요. 퇴직금, 재산분할, 위자료까지 다 계산하면서요. 그리고 가장 끔찍한 대화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며느리 들이면 1년은 같이 살자고 하시는데 괜찮지? 응, 좋아.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당연하지. 엄마 칠순잔치 때 정식으로 인사드려. 그때 우리 관계 공식화하자. 알았어. 그날 예쁘게 입고 갈게. 칠순잔치. 아내는 그날을 우리 관계 공식화하는 날로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공식화 나는 아직 남편인데 저 사람들은 벌써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구나. 준석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형, 증거 확보 잘했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잔치에 갈 거야. 뭐? 그 남자 어머니 칠순 잔치. 거기 가서 모든 걸 밝힐 거야. 준석이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형, 미쳤어? 거기서 그러면. 알아. 하지만 그 어머니는 알아야 해. 자기가 며느리감이라고 믿는 여자가 누구인지.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변호사에게도 말했어요. 선생님, 칠순잔치 현장에서 사실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단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욕설, 고성, 물리적 접촉은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사실과 증거만 제시하세요. 감정적으로 보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녹음은 필수입니다. 분쟁 대비해서요. 저는 소형 녹음기를 하나 샀습니다.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미리 테스트도 해봤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 안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미치면 내가 진다. 끝까지 정신 차리고 가자. 그날 밤 아내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려놓고 불렀어요. 여보, 밥 먹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 자연스럽게 반찬 덜어주는 손길, 모든 게 익숙했지만 낯설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22년을 함께 산 내 아내가 맞나? 불륜도 지옥이지만 더 끔찍한 건 이거였습니다. 아내가 우리 결혼을 없는 사람처럼 만들고 있다는 것. 저를 투명인간처럼 지우고 다른 남자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그게 가장 잔인한 사실이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동안 저는 아내를 관찰했습니다. 아니, 관찰이라기보다는 지켜봤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22년을 함께 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아내는 정말로 두 개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우리 집에서는 평범한 주부, 그 남자 집에서는 예비 며느리.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좀 늦을 것 같아요. 왜? 친구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 모시고 가기로 했어요. 친구 어머니라고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아내가 나간 뒤 저는 재빨리 준비했습니다. 모자를 눌러 쓰고 평소 입지 않던 점퍼를 꺼내 입었어요. 그리고 아내 차를 따라갔습니다. 아내는 대학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저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 차를 대고 지켜봤습니다. 얼마 후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키가 크고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45쯤 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그 할머니께 다가갔어요. 어머니, 오늘 기분은 좀 어때세요? 그래, 내가 와주니까 든든하구나. 할머니는 아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숨이 막혔어요. 아내는 할머니 팔을 부축하고 남자는 반대편을 잡고 셋이 함께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한 가족처럼요. 저는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게 우리 아내 맞나? 2시간쯤 지났을까요? 세 사람이 다시 나왔습니다. 아내는 할머니 손에 뭔가를 들려드리고 있었어요. 아마 약봉투인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아내 뺨을 쓰다듬으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내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며느리였어요. 정말로 며느리 같았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아내가 돌아왔어요. 다녀왔어요. 응, 수고했어. 친구 어머니는 괜찮으시대? 네, 약 처방받고 오셨어요. 아내는 태연하게 대답하고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거짓말이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있구나. 다음 날 저는 아내 핸드폰을 다시 확인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아내가 잠깐 경비실에 간 사이였어요. 대화방을 열어보니 새로운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 엄마가 너 진짜 착하다고 하셨어. 어머니 정말 좋으신 분이야. 나도 어머니 너무 좋아. 엄마가 칠순잔치 때 너 정식으로 소개하고 싶대. 친척들한테. 그럼 나 뭐라고 소개하실 거야? 우리 며느리감이라고 하시겠지.
아직 정식 며느리는 아니니까. 부끄럽다 근데 좋아.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며느리감. 정식 소개. 아내는 이미 그 집안 사람이 돼 있었어요. 스크롤을 더 내리니 사진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할머니가 가운데 앉아 계시고 양옆에 아내와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고 아내도 행복해 보였어요. 그 사진 아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 같지? 빨리 진짜 가족 되고 싶다. 저는 화면을 끄고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택배가 왔네. 아내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수고했어. 그날 밤 저는 다시 준석이를 만났습니다. 형, 잔치가 언제야? 2주 뒤 토요일이야. 준비는 다 됐어? 응. 증거도 다 모았고 녹음기도 샀어. 준석이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형, 진짜 괜찮겠어? 거기 가면 엄청 난리 날 텐데. 알아. 하지만 해야 돼. 왜?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석아, 분류는 두 사람의 문제잖아. 그런데 이건 달라. 뭐가? 아내가 그 어머니를 속이고 있어. 할머니는 아내가 미혼인 줄 알고 계셔. 자기 아들 며느리감이라고 믿고 계시고. 준석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할머니가 진실을 모르는 채로 칠순잔치를 하시면 그건 너무 잔인한 거야. 나중에라도 할머니가 알게 되면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 그러니까 형이 직접. 응. 내가 가서 말씀드려야 해. 할머니가 더 깊이 빠지기 전에. 준석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 근데 형수는 뭐라고 할 것 같아? 막으려고 하겠지. 당연히. 그럼?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피할 거야. 아내가 알기 전에 잔치장에 들어갈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를 세우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2주 뒤면 모든 게 끝나요. 아니, 시작되는 거겠지요. 22년 결혼 생활의 끝이자 제 새로운 인생의 시작. 저는 백미러로 제 얼굴을 봤어요. 수척해진 얼굴, 핏기 없는 입술, 그래도 눈만은 또렷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집에 들어서니 아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어디 갔다 와요? 응, 친구 만났어. 그래요? 저녁은 드셨어요? 응, 먹었어. 아내는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웃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그동안 모은 증거 파일들을 확인했어요. 사진, 영수증, 대화 캡처, 녹음 파일. 모든 게 준비됐습니다. 이제 디데이만 기다리면 됐어요. 저는 달력을 펼쳐서 2주 뒤 토요일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날 모든 게 끝나고 시작될 겁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내가 미치면 내가 진다. 끝까지 정신 차리자. 그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어요. 칠순잔치 날.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잠을 설쳤지요. 옆에서 아내는 편안하게 자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안에는 증거 사진들, 대화 캡처, 영수증 사본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녹음기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배터리 완충, 작동 이상 없음. 그리고 흰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축의금 1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진짜 축하하는 마음은 아니지만 예의는 갖춰야지. 7시쯤 됐을 때 아내가 일어났습니다. 여보, 벌써 일어났어요? 응, 잠이 안 와서. 아내는 평소보다 일찍 씻고 옷장을 열었어요. 새로 산 원피스를 꺼내 들더라고요. 연한 베이지색의 우아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오늘 어디 가요? 저는 일부러 물었어요. 응, 친구 모임 있어서.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아내는 화장을 정성스럽게 했어요. 머리도 고데기로 말아서 단정하게 정리했습니다. 향수도 뿌렸지요. 평소보다 진하대요. 다녀올게요. 응.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재빨리 준비했어요. 어두운 네이비 정장에 흰 셔츠, 넥타이까지 매고 구두를 신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결혼식 참석하는 사람 같았어요. 맞아, 오늘 가는 곳은 잔치니까. 서류 봉투, 녹음기, 축의금을 챙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준석이가 전화했어요. 형, 괜찮아? 응, 지금 출발한다. 형, 진짜 조심해. 흥분하면 안 돼. 알아.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저는 차를 몰았습니다. 잔치 장소는 시내 특급 호텔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하니 주차장이 거의 찼더라고요. 하객들이 많이 온 모양이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호텔 로비로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 연회장으로 올라갔어요. 복도에 칠순잔치 안내판이 서 있었습니다. 김옥순 여사 칠순잔치. 바로 그 어머니 성함이었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진정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 연회장 입구로 걸어갔어요. 첩수대에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민수입니다. 직원이 명단을 훑어봤어요. 그러다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죄송한데요. 명단에 성함이 없으신데요? 아, 그럴 겁니다. 제가 따로 연락 안 하고 왔거든요. 그러시면 잠시만요. 담당자분께 여쭤볼게요. 직원이 인터폰을 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깐만요. 아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게 질린 채 숨을 헐떡이며 제 앞으로 왔어요. 여보, 여기 왜 왔어요? 아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잔치 축하하러 왔지. 칠순잔치라며? 여기 오면 안 돼요. 제발. 아내는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내 손을 조용히 떼어냈어요. 왜 안 돼? 당신 친구 어머니 잔치라며? 축하 인사드리면 안 되나? 여보, 제발 오늘만은. 아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어요. 오늘만은? 내가 당신 남편인데 오늘만은 내가 빠져야 해? 아내는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때 연회장 안쪽에서 한 남자가 나왔어요. 그 남자였습니다. 미행했을 때 봤던 바로 그 사람. 당신이 여기 왜 왔어요? 남자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남자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축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어머니 칠순잔치 맞죠?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장난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남자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돌아가세요. 여긴 초대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축의금 준비했습니다. 받아주시죠.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봤어요. 아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자 옆을 지나쳐 연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잠깐 거기 서세요. 남자가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재빨리 피했어요. 연회장 안은 화려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 하얀 테이블보가 깔린 원탁들, 그 위로 반짝이는 은색 촛대와 꽃장식들. 하객들이 샴페인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무대 위에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바로 그분이었어요. 아내가 어머니라고 부르던 그 할머니. 저는 무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아내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제발 제발 그러지 마요. 주변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대 가까이 다가갔어요.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작동시켰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숨을 고르고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22년 결혼 생활의 끝이자 진실을 밝히는 순간이요. 저는 할머니 앞에서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곱게 차려입으셨네요. 칠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할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보셨어요. 저 누구신지?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흰 봉투를 두 손으로 공손하게 올렸습니다. 축의금 준비했습니다. 받아주십시오. 할머니 옆에 앉아있던 친척분으로 보이는 분이 봉투를 받으려 했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 제가 오늘 이렇게 찾아온 건 축하 인사도 드리고 한 가지 여쭤볼 말씀이 있어서입니다. 연회장 안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씩 이쪽을 쳐다봤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뒤에서 아내가 안 돼요. 하고 외쳤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님, 혹시 며느리감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할머니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주변 친척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저는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예비 며느리 노릇하던 집 맞지요? 그 순간 연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져 와장창 깨지는 소리만 들렸어요. 할머니는 눈을 깜빡이며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천천히 서류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세 사람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가운데 앉아 계시고 양옆에 아내와 그 남자가 서 있는 사진이요. 어머님, 이 사진 기억하십니까? 할머니는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우리 며느리감이랑 찍은 사진이지. 며느리감이라고 하신 이 여자가. 저는 아내 쪽을 돌아봤습니다. 아내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결혼 22년 차 제 아내입니다. 할머니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연회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결혼했다고? 22년이나? 그 남자가 무대 쪽으로 뛰어왔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당장 나가. 저는 남자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나가기 전에 진실은 말씀드려야죠. 어머님이 속고 계시니까요. 뭐가 속았다는 거야? 어머님께서는 이 여자가 미혼인 줄 아시죠?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그게 아니란 말입니까? 저는 서류 봉투에서 대화 캡처 사진을 꺼냈어요. 어머님, 이 대화 좀 보십시오. 할머니 옆에 계신 분이 사진을 받아 할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화면에는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 엄마한텐 아직 시집 안 간 것처럼 말해. 엄마가 예민하거든. 처녀인 척 해야 돼. 엄마가 재혼한 사람은 절대 안 받아들이니까. 할머니는 손이 떨리며 사진을 쳐다보셨습니다. 이게 대체. 저는 계속해서 증거들을 꺼냈어요. 호텔 예약 확인서, 여행사진, 선물 구매 영수증들. 어머님, 이 여자는 저와 결혼해서 21살, 20살 자녀 둘을 키웠습니다. 지금도 법적으로 제 아내예요. 그럼 우리 며느리라고 했던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의자를 붙잡고 주저앉으셨어요. 주변 친척들이 황급히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내가 울먹이며 달려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설명할게요. 하지만 할머니는 아내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그 남자가 제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손대지 마십시오. 지금 녹음되고 있습니다. 저는 주머니의 녹음기를 가리켰어요. 남자는 손을 멈췄습니다. 저는 다시 할머니께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저는 싸우러 온 게 아닙니다. 저는 단지 어머님이 더 늦기 전에 진실을 아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며느리감이라고 믿으신 그 여자는 아직도 법적으로 남의 아내입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셨어요. 연회장은 완전히 술렁였습니다. 하객들이 수군거렸어요. 저게 무슨 일이야? 결혼한 여자가 미혼인 척했다고? 22년이나 결혼했으면 애도 있을 텐데. 아내는 무릎을 꿇고 할머니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돌리셨어요. 나가요. 내 앞에서 당장 나가요. 어머니, 나가라고 했어요.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척 어른들이 아내를 일으켜 세웠어요. 이 사람 나가. 어서. 아내는 비틀거리며 연회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남자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아내를 따라갔어요. 저는 할머니께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오늘 잔치에 물을 끼얹게 돼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알아야 할 진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도 돌리지 않으셨어요. 저는 조용히 뒤돌아서서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오니 아내가 벽에 기대어 흐느끼고 있었어요. 그 남자는 옆에 서서 난감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요. 저는 아내 옆을 지나쳤습니다. 아내가 제 옷을 붙잡았어요.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아내 손을 떼어냈습니다. 이제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세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겠습니다. 여보.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아내가 주저앉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끝났다. 이제 정말 끝났다. 1층 로비로 내려와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저는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동시에 뭔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석이었습니다. 형, 어떻게 됐어? 다 말했어. 할머니는? 충격 받으셨어. 당연하지. 준석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형, 수고했어. 응. 저는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22년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22년을 함께 살았던 집이었어요. 이제는 혼자 들어가야 하는 집. 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풀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핸드폰이 울렸어요. 큰애였습니다. 아빠, 지금 어디세요? 집에 있다. 아빠, 엄마한테 전화 왔어요. 울면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아빠가 설명할게. 지금 집에 올 수 있어? 네, 지금 갈게요. 1시간 뒤 두 아이가 집에 왔습니다. 딸아이는 울먹이는 얼굴이었고 아들은 굳은 표정이었어요.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애들아, 아빠가 오늘 한 일에 대해 설명할게. 그리고 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2달 전 핸드폰을 본 것부터 증거를 모은 과정, 오늘 칠순잔치에서 있었던 일까지. 딸아이는 중간중간 눈물을 닦았고 아들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는 이혼할 거야. 딸아이가 흐느꼈습니다. 아빠, 정말 그래야 해요? 그래야 한다. 너희 엄마는 이미 다른 선택을 했어. 아들이 말했어요. 아빠, 저희는 아빠 편이에요. 저는 아들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이건 부모 싸움이 아니야. 진실의 문제고 선택의 문제야. 엄마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 하지만 엄마도 너희 엄만 건 변하지 않아. 다만 이제 아빠 아내는 아니라는 거지. 딸아이가 물었어요. 아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희는 너희 인생 살아. 성인이 됐잖아. 이건 아빠 문제니까 아빠가 해결할게. 그날 밤 아이들은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어제 일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녹음도 했고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소송도 진행하겠습니다. 상간소송이요? 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겁니다. 불륜 상대 남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도 당연히 책임져야죠. 증거가 충분하니까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에게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상간자에게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재산 분할은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반반 분할입니다. 다만 배우자 유책 사유가 크면 비율 조정이 가능합니다. 6대 4 정도로 청구해 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연달아 왔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한 번만 만나줘요. 설명할게요. 제발 전화 좀 받아줘요. 저는 문자를 읽고 차단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현관 앞에 아내가 앉아 있었어요. 여보. 저는 아내를 쳐다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이제 이 집 당신 집 아닙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이야기 좀 해요.
할 말 없어요.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사랑했어요. 진짜 사랑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아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사랑이었다고요? 네. 사랑이면 당당하지 그랬어요. 아내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길이에요. 이제 그 길로 가세요.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아내가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물건들을 모두 박스에 담았어요. 옷, 화장품, 액세서리들. 박스를 현관 앞에 내놓고 아내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가져가라고 전해주세요. 집 비밀번호도 바꿨어요. 아내가 함부로 들어올 수 없게요. 2주일 후 법원에서 이혼 조정 통지서와 상간소송 접수 통지서가 함께 왔습니다. 아내 측 변호사와 만났어요. 의뢰인께서 합의 이혼을 원하십니다. 조건은요? 위자료 3천만 원, 재산은 법대로 분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위자료 7천만 원, 재산 분할은 6대4. 제가 6입니다. 그리고 상간자에게도 4천만 원 청구했습니다. 너무 과한 요구 아닙니까? 과하지 않습니다. 22년 결혼 생활을 배신했고 4년 동안 불륜 관계를 유지했으며 상대방 가족까지 속였습니다. 충분히 유책 사유가 큽니다. 결국 조정은 결렬됐고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석 달이 걸렸어요. 그 사이 상간소송 소장도 그 남자에게 전달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상간자 측에서 합의 의사를 타진해 왔습니다. 얼마를 제시했습니까? 2천만 원입니다. 거절하세요. 4천만 원 아니면 재판까지 가겠습니다. 재판 기일에 법정에 섰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고 그 남자도 멀찍이 앉아 있었어요. 재판부는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했습니다. 대화 내용, 호텔 예약서, 여행 사진, 선물 구매 내역, 칠순잔치 녹음 파일까지.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는 이 증거들에 대해 반박할 내용이 있습니까? 아내 측 변호사가 일어섰지만 할 말이 없었어요. 없습니다. 한 달 뒤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 인용, 위자료 7천만 원, 재산 분할 6대4. 그리고 상간소송도 원고 승, 상간자는 3,500만 원 배상. 거의 제 요구대로 받아들여졌어요. 아내와 그 남자 모두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이혼이 확정됐어요. 저는 등본을 떼어봤습니다. 배우자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후련하면서도 허전하기도 하고.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조용한 식당을 찾아갔어요. 혼자 밥 먹는 게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구나. 다음 날 저는 오래 미뤄뒀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행 책자를 펼쳐놓고 가고 싶었던 곳들을 체크했어요. 유럽, 미국, 동남아 가보고 싶은 곳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원에 등록했어요. 사진 강좌였습니다. 첫 수업날 강의실에 들어서니 저처럼 중년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안녕하세요. 옆자리 분이 인사했습니다. 5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여성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이세요? 네, 오늘 처음입니다. 저도요. 같이 열심히 배워봐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나는 버림받은 남편이 아니야. 제 인생을 되찾은 사람이야. 집 거실에 서서 텅 빈 공간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이 집은 온전히 제 공간이었어요. 저는 서랍을 열고 오래전에 사두었던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먼지를 닦고 배터리를 충전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베란다로 나갔어요. 셔터를 눌렀습니다. 딸깍. 저물어가는 해가 렌즈에 담겼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내 인생을 살아갈 시간이야. 안녕하세요. 아녀사입니다.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저는 계속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신이라는 건 꼭 큰 소리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용히 한 사람의 일상을 갈아엎는다는 사실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이미 마음은 혼자 정리하고 혼자 결론을 내리고 혼자 다음 삶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보다 훨씬 자주 지나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연이 누군가의 잘잘못을 가리기보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고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